남편 민수는 마지막 순간 손에 남은 힘을 모아 내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은주야, 제발 양평 별장에는 가지 말아줘. 약속해줘. 그의 눈빛은 간절했다. 나는 고개 숙여 약속했다. 늘 남편의 뜻을 존중하며 살아왔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호기심은 나를 잠식했다. 민수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후 결국 그 별장의 문을 열게 되었고 그 순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58세의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남편을 떠나보낸 나는 대학에 다니는 딸 하나와 끝없는 공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다. 정리를 하던 어느 날 남편의 변호사 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김은주 씨, 민수 씨가 남긴 것이 있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작은 상자와 편지 한 통. 상자 속에는 오래된 청동 열쇠와 은행나무 모양의 열쇠고리가 들어 있었다. 편지 봉투에는 분명 민수의 송글씨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건 뭐죠? 내가 묻자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양평에 있는 별장의 열쇠입니다. 고인이 4년 전 구입했지만 직접 말씀드리면 안 되고 돌아가신 후에만 알려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민수는 나에게 다른 집을 소유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회피했는데 왜 그곳을 다시 산 걸까? 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덧붙였다. 게다가 최근 그 지역에 대형 리조트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남편분의 별장은 핵심 위치에 있어 수십억 원대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사랑하는 은주에게.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난 것이겠지. 그 집은 이제 내 것이다. 네가 평생 사랑한 난초로 가득 채워 두었다. 한 번은 꼭 가서 직접 보고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 서재 책상 위 노트북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다.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의 날짜와 네가 내게 가르쳐준 희망, 호흡이라는 단어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민수. 나는 눈물이 차올라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죽음 이후에도 그는 나를 놀라게 했다. 반드시 가야겠어. 하지만 변호사는 경고했다. 남편분의 형제들이 유산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민수 씨가 별장을 살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민수는 누구보다도 분명한 사람이었어. 이 싸움 내가 끝내야 해. 며칠 뒤 나는 양평의 산길을 따라 차를 몰았다. 대문에는 청산제 칭산자이 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고 열쇠를 돌리자 무겁던 문이 서서히 열렸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순한 별장이 아니었다. 정갈하게 가꾼 정원, 오래된 소나무 숲, 그리고 고즈넉한 한옥과 현대식 건물이 조화를 이루는 대저택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2층 높이의 거실 한가운데 장작 난로가 놓여 있었고 벽마다 수십 점의 난초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것은 평생 내가 사랑한 꽃, 그리고 민수가 말없이 지켜봐 주던 내 열정을 담은 선물이었다. 창가 책상 위에는 은빛 노트북과 함께 하얀 난초 한 송이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 순간 자갈 위를 밟는 타이어 소리가 들렸다. 검은 SUV 한 대가 들어섰고 차에서 내린 세 남자가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민수와 닮은 이목구비가 선명했다. 굳은 표정으로 걸어오는 그들은 분명 환영하러 온 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치 이 집이 자신들의 것인 양 당당한 태도로 현관 앞에 섰다. 나는 급히 문을 닫고 옆 창문 틈으로 몰래 그들을 지켜보았다. 속삭이며 서로 눈치를 주던 세 남자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민수의 얼굴을 닮은 중년 남자가 문을 두드렸다. 김은주 씨, 우리 얘기 좀 해야 합니다. 목소리엔 민수가 긴장할 때 내던 특유의 날카로운 떨림이 배어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문에서 멀어졌다. 민수가 생전에 그렇게 경고하던 가족, 본능적으로 조심하라는 신호가 울렸다. 저는 민수의 형 박재훈입니다. 이쪽은 제 동생들 재성, 재현이고요. 우린 그 별장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민수가 평생 사랑한 여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수십억 원이 된 청산제를 차지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나는 책상 위 은빛 노트북을 바라보았다. 내가 찾는 대답은 현관 앞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이 컴퓨터 안에 있을지도 몰랐다. 점점 거칠어지는 노크 소리를 무시한 채 나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창웹의 구식칙 창시호패. 화면이 켜지며 은주라는 이름의 폴더가 열렸다. 그 안에는 수백 개의 영상 파일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다. 민수의 장례식 다음 날부터 시작해 앞으로 1년 동안 매일 하나씩 기록된 영상들. 나는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 속 민수는 병원에서 보던 창백한 얼굴이 아니었다.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 분명 몇 달 전 촬영된 영상이었다. 안녕, 내 사랑. 특유의 삐뚤어진 미소를 지으며 민수가 말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내가 떠났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결국 양평 청산제에 온 거구나. 하긴 박 변호사가 이야기해줬다면 네가 못 견디고 올 거란 걸 알았지. 목이 메었다. 그는 여전히 나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는 네가 나 없는 첫 해를 혼자 보내지 않도록 매일 하나씩 영상을 남겼어. 네가 슬픔을 견디고 이해하도록 내가 미처 말하지 못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화면 속 민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결연한 눈빛으로 다시 나를 바라봤다. 먼저 내가 왜 이 집을 다시 샀는지부터 이야기할게. 3년 전 나는 뇌동맥류 판정을 받았어. 의사들은 5년이라 했지. 너와 지연, 우리 딸에게 말하지 않은 건 동정 속에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마지막까지 너와 온전히 살고 싶었어.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나에게 준비할 기회를 빼앗았다. 하지만 영상 속 민수는 마치 내 마음을 읽듯 말했다. 네가 지금 화가 난 거 알아. 하지만 그건 사랑 때문이었다는 걸 이해해 주길 바라. 창밖에서는 세 형제가 여전히 전화하며 차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이 집, 사실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도박비 때문에 헐값에 나한테 파신 거야. 동생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상속받을 줄 안다. 그래서 유언을 문제 삼으려 하는 거야.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됐다. 그들은 법적으로 아무 권리도 없었지만 리조트 개발 이후 금광이 된 이 땅을 빼앗으려던 것이다. 화면 속 민수는 이어 말했다. 책상 맨 아래 서랍에 있는 파란 서류철이 이 집에 대한 모든 법적 증거야. 집은 분명히 내 것이야. 하지만 팔든 지키든 선택은 전적으로 내 몫이야. 난 너를 위해 이곳을 지었지만 부담이 되길 바라진 않아. 그 순간 창밖으로 경찰차가 진입했다. 형제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차를 바라봤다. 마지막으로 온실 뒤편에 내가 수년간 가꾼 희귀 난초들이 있어. 내가 고용한 팀이 계속 돌볼 거야. 네가 있든 없든 그건 내 마지막 선물이야. 영상은 민수의 미소에서 멈췄다. 문 두드리는 소리는 이제 더욱 권위적으로 변했다. 김은주 씨, 양평군청입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나는 깊게 숨을 고르고 노트북을 닫았다. 서랍에서 파란 서류철을 꺼내들고 다가올 상황을 맞이하러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지연이었다. 지연아, 지금은... 엄마. 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왜 아빠 별장 얘기나 개발사 제안에 대해 말 안 했어요? 삼촌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유언장을 함께 다투면 좋은 조건을 주겠다고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딸을 지키려는 강렬한 결심이 타올랐다. 그들은 단순히 나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내 슬픔에 잠긴 아이마저 조종하려 했다. 지연아, 내가 다 설명해 줄게. 나중에 얘기하자. 하지만 지연아, 절대 서류에 서명하지 마. 삼촌들이 하는 말 믿으면 안 돼. 나는 목소리를 단호히 하며 말을 이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네 아버지가 남긴 뜻을 지키는 문제야. 엄마를 믿어줘.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지연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알았어요. 하지만 꼭 전화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양평군청에서 파견된 젊은 공무원이 서 있었고
그 뒤로는 세 형제가 불만과 오만이 섞인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김은주 씨, 저는 군청 법무팀의 오 대리입니다. 이분들이 상속 분쟁과 관련해 별장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파란 서류철을 건넸다. 대리님, 먼저 이걸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편이 바로 이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한 자료입니다. 재우는 비웃듯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가족 간 문제라 복잡합니다. 제 재수가 감정에 치우친 모양입니다. 아니요. 나는 단호히 끊어 말했다. 저는 감정적이지도 혼란스럽지도 않습니다. 법적으로 제 남편이 구입한 집에 그의 아내인 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는 아무런 법적 관계도 없는 분들이 제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군요. 오, 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펼쳐보았다. 등기 이전 증명서, 공증된 진술서, 그리고 은행의 거래 내역까지.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문제 없어 보입니다. 법적으로 이 별장은 김은주 씨 소유가 맞습니다. 따라서 오늘 현장 조사는 불가합니다. 민사재판에서 다투셔야 할 사안입니다. 형제들의 얼굴이 일제히 붉어졌다.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저 여자는 다름 아닌 박민수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에 있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형제들은 마지못해 SUV로 돌아갔고 오 대리리는 미안한 듯 고개 숙여 인사했다. 문을 닫자 가슴속에 묘한 감정이 뒤섞였다. 남편이 숨겼던 진실, 병, 그리고 이 집. 아름답지만 무거운 유산을 앞에 두고 나는 물러설지 아니면 끝까지 맞설지 선택해야 했다. 다시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자 내일을 위한 영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밖에서는 형제들이 패배한 듯 물러났지만 그들의 차가 떠나는 순간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청산제를 두고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그날 밤 나는 민수의 집, 아니 이제 우리의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엔 그의 고백과 형제들의 욕심, 그리고 수백 개의 영상이 떠올랐다. 새벽이 밝자 나는 드디어 제대로 집을 둘러보았다. 거실은 전통 한옥 기둥을 살리면서도 현대식 편리함을 더한 완벽한 조화였다. 서재엔 내가 좋아하던 책들의 초판본이 가득했고 정원 쪽 창가에는 가을 아침 책을 읽기에 딱 맞는 공간이 있었다. 그러나 나를 가장 숨막히게 한 곳은 온실이었다. 민수가 영상에서 약속했던 대로 수십 종의 희귀 난초가 유리벽 안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다. 전문 서적에서나 보던 파란색 카틀레아가 당당히 피어 온실의 여왕처럼 빛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낯선 목소리에 나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분무기를 들고 있던 중년의 여인이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저는 윤 씨예요. 고인께서 난초 관리를 맡기셨죠? 나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김은주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겠죠? 그녀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박 선생님께서는 늘 아내분 이야기를 하셨어요. 식물을 돌보는 손길이 남다르다고 하시더군요. 민수를 오래 아셨나요? 내가 조심스레 묻자 윤 씨는 잠시 머뭇거렸다. 허락하신 만큼만 알았죠. 지난 4년 동안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오셔서 직접 온실을 점검하셨거든요. 그건 정말 민수다운 일이었다. 철저하고 꼼꼼한 성격, 직접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습관. 윤 씨는 내가 바라보던 난초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파란 카틀레아, 선생님께서 무려 2년을 찾아 헤매셨습니다. 예전에 사모님께서 전시회에서 감탄하셨던 꽃이라면서요. 순간 가슴이 저려왔다. 10년 전 서울 남산 식물원 난초 전시회에서 내가 무심코 흘린 말 한마디를 그는 끝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속삭이듯 물었다. 혹시 건강 얘기는 들은 적 없으세요? 윤 씨의 얼굴이 잠시 어두워졌다.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지만 마지막 반년은 마치 마감이라도 있는 듯 쉴 틈 없이 일하시더군요. 그제야 알았다. 내가 느꼈던 그의 조급함은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가 아니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이었다는 걸. 어제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내가 말하자 윤 씨의 눈빛이 단단히 굳어졌다.
리조트 개발 얘기 나온 뒤로 그 사람들이 이 집 주위를 얼씬거리더군요. 몇십 년 동안 거들떠보지도 않던 집을 말이죠. 곧 다시 올 거예요. 나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박 선생님은 늘 몇 수 앞을 내다보셨죠? 준비 다 해 두셨을 겁니다. 집 안으로 돌아와 억지로 김치찌개를 데워 먹고 노트북을 열어 오늘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 민수는 이제 낯익은 서재에 앉아 있었다. 잘 잤어, 은주야. 이젠 우리 집에서 맞는 아침이네. 그의 삐뚤한 미소가 또다시 내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오늘은 특별히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영상 속 민수가 복도를 따라 걸어가더니 동쪽 별채의 끝에 잠긴 문 앞에서 멈췄다. 이 방은 오직 너를 위한 거야. 열쇠는 침실 탁자 맨 위 서랍에 있어. 난초 문양이 새겨진 은색 열쇠. 나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침실로 가서 서랍을 열었다. 정말 그 자리에 열쇠가 있었다. 민수의 안내대로 복도 끝 문을 열자 숨이 멎는 광경이 펼쳐졌다. 햇살이 가득 쏟아지는 커다란 작업실. 캔버스, 물감, 붓, 그리고 이젤까지. 내가 15년 전 미술을 포기하며 떠나온 모든 것들이 완벽히 갖춰져 있었다. 나는 대학 시절 화가를 꿈꿨지만 생활을 위해 문학 강사로 전향했고 지연을 키우고 민수를 뒷바라지하느라 붓을 놓은 채 살아왔다. 언젠가 다시 라는 말은 세월 속에 희미해졌는데 민수는 그 꿈을 다시 꺼내준 것이다. 영상 속 민수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너는 늘 우리를 위해 희생했어. 네가 제일 먼저 내려놓은 건 그림이었지. 나는 언젠가 꼭 그걸 돌려주고 싶었다. 눈물이 차올라 화면이 흐려졌다. 책장에는 미술 서적들이 정리돼 있었고 창문은 사계절 빛을 담을 수 있도록 배치돼 있었다. 창가 벤치 및 장을 열어봐. 민수의 말에 나는 벤치를 열었다. 안에는 납작한 보관함이 있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나는 주저앉고 말았다. 내 대학 시절 작품들이 그대로 있었다. 이사하면서 모두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민수가 15년 동안 지켜온 것이다. 맨 위에는 졸업작품, 밝은 눈빛으로 미래를 응시하던 내 자화상이 있었다. 옆에는 민수의 송글씨 메모가 붙어 있었다. 그 여자는 아직 네 안에 있어. 내가 해준 건 공간뿐이야. 이제는 내 몫이야. 나는 그 메모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는 나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내가 잊어버린 나 자신까지 기억해 주었다. 그 순간 자갈길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창밖을 보니 검은 SUV, 형제들의 차가 다시 들어오고 있었고 그 뒤로 낯익은 은색 SUV 한 대가 뒤따랐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지연이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삼촌들과 악수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 싸움은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딸까지 휘말린 것이다.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엄마, 저 여기 삼촌들이랑 와 있어요. 안으로 들어갈게요. 얘기 좀 해요. 나는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작업실 문을 닫은 뒤 현관으로 향했다. 잠시 후 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 뒤로 세 형제가 늑대처럼 그녀를 따라왔다. 엄마! 지연은 나라나 죽은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세상에, 아빠가 이런 곳을 왜 숨겼어요? 내 대답을 막으려는 듯 재훈이 앞으로 나섰다. 민수를 닮은 얼굴에 교활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은주 씨, 어제는 서로 놀라서 좀 거칠었지요. 우리도 당황했고 당신도 그러셨을 겁니다. 오늘은 차분히 얘기합시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옆에 있던 재성은 가죽 서류철을 들고 있었고 안에는 분명 법적 문서가 들어있을 터였다. 지연아, 엄마랑 먼저 얘기하자고 했잖니. 나는 딸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들며 반박했다. 삼촌들이 오늘 아침에도 연락해서 정말 합리적인 제안을 해줬어요. 직접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제 가족이에요.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가족이라고? 어제까지 존재도 몰랐던 사람들이?
지연은 굳은 목소리로 맞섰다. 아빠가 숨겼을 뿐이에요. 이 집도, 삼촌들도. 아빠가 뭘 더 숨겼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은 민수의 영상 속 고백들을 정통으로 찌르는 듯 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너희 아빠는 이유가 있어서 거리를 둔 거야. 그 순간 재훈이 손을 내저으며 말을 끊었다. 과거는 다 잊읍시다. 형제들끼리 원래 다투기도 하는 법이에요.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함께 가느냐죠. 맞아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삼촌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엄마, 이건 민수가 흘리듯 말하곤 했던 어린 시절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 했다. 가혹했던 유년, 대학으로의 탈출, 그리고 끝내 가족 이야기를 꺼리지 않던 그의 침묵. 그들은 반드시 다시 올 거야. 나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내뱉자 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 선생님은 항상 몇 걸음 앞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나는 억지로 밥 한 술 뜬 뒤 노트북을 켰다. 오늘의 영상 속 민수는 청산자의 서재에 앉아 있었다. 좋은 아침이야, 은주야. 우리 집에서 맞는 첫 아침 잘 잤어? 익숙한 삐딱한 미소가 화면 너머에서 나를 찔렀다. 오늘은 특별한 걸 보여주고 싶어. 그는 카메라를 들고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동쪽 별채 끝, 눈에 띄지 않는 잠긴 문 앞에 멈췄다. 이 방은 오직 너를 위한 거야. 열쇠는 침대 협탁 위 서랍에 있어. 난초가 새겨진 은빛 열쇠, 기억하지? 나는 영상을 멈추고 침실로 달려가 서랍을 열었다. 그 자리 정말 그대로 있었다. 열쇠로 문을 돌리자 거대한 화실이 내 앞에 드러났다. 천장 가득한 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고 캔버스, 물감, 붓, 이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내가 15년 전 버려야 했던 꿈, 화가의 삶. 문학 강의로 생계를 이어가고 민수와 딸 지연을 위해 그림을 접었을 때 언젠가 다시는 먼 꿈이 되어 사라졌는데 민수는 그것을 되살려 놓은 것이다. 영상 속 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넌 늘 우리를 위해 희생했지. 가장 먼저 버린 게 그림이었어. 네가 내색은 안 했지만 나는 언젠가 꼭 돌려주고 싶었어. 눈물이 흐리게 만든 화면 속 그는 벤치 및 수납장을 열라고 했다. 나는 지시에 따라 문을 열었고 그 안에는 납작한 보관함이 숨겨져 있었다. 뚜껑을 열자 나의 대학 시절 그림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이사와 세월 속에서 잃었다 생각했던 작품들, 민수가 15년 동안 지켜온 것이었다. 맨 위에는 졸업작품, 밝은 눈으로 미래를 응시하던 내 자화상이 있었다. 그 옆에는 민수의 메모. 그 여자는 아직 네 안에 살아있어. 공간은 내가 마련했어. 이제부터는 내 몫이야. 나는 그 쪽지를 가슴에 껴안았다. 그는 나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고 내가 잊어버린 나 자신까지 기억해준 사람이었다. 그때 자갈 위를 달리는 SUV 2대가 들이닥쳤다. 검은 차는 형제들의 것이었고 뒤따라 들어온 은색 차, 지연이었다. 차에서 내린 지연은 당당하게 형제들에게 다가가 웃으며 악수를 건넸다. 어제 처음 본 사이인데도 이미 친근하게 대하고 있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히 나의 몫이 아니었다. 딸까지 끌려 들어간 것이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엄마, 저 여기 삼촌들이랑 와 있어요. 안으로 들어갈게요. 얘기 좀 해요. 나는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화실문을 닫은 뒤 현관으로 향했다. 잠시 후 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 뒤로 형제들이 마치 사냥꾼처럼 따라붙었다. 엄마! 지연은 짧게 안아주고 온 거실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아빠가 이런 것을 왜 숨겼어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재훈이 앞으로 나섰다. 민수를 빼닮은 얼굴에 교활한 웃음을 띠며 은주 씨, 어제는 서로 놀란 탓에 실수가 많았죠. 오늘은 차분히 얘기합시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계산으로 가득했다. 재성은 두툼한 가죽 서류철을 들고 있었고 안에는 분명 법정 문서들이 들어있을 터였다. 지연아, 우리 먼저 얘기하자고 했잖니. 나는 조용히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나 지연은 고개를 들며 대답했다. 삼촌들이 정말 합리적인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제 가족이에요. 나는 한숨을 삼켰다. 가족? 어제까지 존재도 몰랐던 사람들이? 지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빠가 숨겼을 뿐이에요. 이 집도 삼촌들도. 아빠가 뭘 더 숨겼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은 민수의 영상 속 고백들을 정통으로 찌르는 듯 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너희 아빠는 이유가 있어서 거리를 둔 거야. 그 순간 재훈이 손을 내저으며 말을 끊었다. 과거는 다 잊읍시다. 형제끼리 원래 다투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함께 가느냐입니다. 맞아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삼촌이 다 설명해 주셨어요. 엄마, 이건 그날 형제들이 온 걸 멀찍이서 지켜보시곤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날 밤 민수 선생님은 이 집의 설계도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윤 씨는 마당 끝에 있는 작은 창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평범한 농기구와 자재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구석의 박스들을 밀어내더니 콘크리트 바닥에 숨겨진 철문을 드러냈다. 지난 겨울에 설치하신 겁니다. 작업자들은 그냥 와인 저장고를 만드는 줄 알았죠. 뚜껑을 열자 아래로 이어진 튼튼한 사다리가 나타났다.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앞서 나는 윤 씨를 따라 내려갔다. 스위치를 켜자 긴 콘크리트 터널이 드러났고 그 끝에는 넓은 공간이 있었다. 철제 캐비닛, 컴퓨터, 그리고 벽 가득한 지도와 문서. 여기가 바로 박민수 선생님의 전쟁실, 책 한 장씩 방입니다. 윤 씨의 눈빛엔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벽에 걸린 지도에는 청산자의 주변수 킬로미터의 땅이 표시돼 있었고 빨간 표시가 찍힌 곳은 모두 리조트 개발 부지였다. 이건 뭐죠? 내가 묻자 윤 씨가 설명했다. 처음엔 그저 아내분을 위해 별장을 꾸미려 하셨죠. 그런데 2년 전 대기업 한성 리조트가 양평 일대 개발 조사를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남편분은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 철저히 분석했어요. 나는 지도를 더 가까이 살폈다. 언론에 발표된 범위보다 훨씬 넓었다. 2단계 개발엔 골프장 부지가 포함되어 그런데 필요한 땅 중 하나가 바로 청산제였죠. 즉, 이 집이 없으면 개발 계획이 반토막 나는 거군요. 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분은 3명의 전문가로부터 확인까지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곳은 형제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윤 씨는 다시 캐비닛을 열어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다. 그리고 이건 형제들의 지난 수십 년 비리 자료예요. 탈세, 횡령, 불법 투자. 민수 선생님은 모든 증거를 확보해 두셨습니다. 나는 페이지를 넘기며 그의 치밀함에 다시 놀랐다. 이메일 출력물, 금융기록, 직원들의 진술서까지. 완벽한 방패였다. 왜 이렇게까지? 내가 중얼거리자 윤 씨가 대답했다. 남편분은 아셨습니다.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곧장 이 집을 노릴 거란 걸. 그래서 사모님께 무기를 남겨두신 거예요. 순간 지연의 흔들린 눈빛이 떠올랐다. 그녀가 삼촌들에게 설득당하던 모습,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파고든 교묘한 속삭임. 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아이 입장에선 피부티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겠죠. 그 슬픔을 이용하는 겁니다. 나는 손을 움켜쥐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윤 씨는 차분히 대답했다. 결정은 사모님 몫이에요. 집을 팔고 편히 떠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대가로 딸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증거를 사용해 법정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상처는 더 깊어질 겁니다. 나는 침묵했다. 윤 씨가 덧붙였다. 아니면 남편분이 늘 그랬던 것처럼 새 걸음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길을 선택하는 거죠. 테이블 위엔 액자 하나가 있었다. 젊은 시절의 민수가 난초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윤 씨가 말했다. 고등학교 때 처음 키운 카틀레아예요.
형제들이 일부러 부셔버렸다 하더군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내분의 꽃사랑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나는 사진을 들며 결심이 굳어졌다. 윤 씨, 이 노트북 여기서도 작동하나요? 네, 청산자의 저녁에 보안 네트워크를 설치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영상을 조금 앞당겨서 더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잡아주세요. 먼저 지연과 단둘이, 그 다음은 제 변호사. 마지막으로 나는 벽 가득한 형제들의 비리 자료를 바라봤다. 한성 리조트 임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윤 씨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다. 남편분도 기뻐하실 겁니다.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민수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모든 걸 만든 남편에게 걸맞은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사모님. 사모님, 저는 박 선생님께 모든 걸 빚졌어요.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았을 때 저를 다시 세워주신 분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이제는 제게 남은 빚을 은주 사모님께 갚아야죠. 윤 씨의 고백은 내가 알지 못했던 민수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조용히, 그러나 널리 흘러가던 그의 선이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많은 이들의 삶을 바꾸어 주었던 사람이었다. 우린 조심스레 비밀 통로의 문을 닫고 나왔다. 이상하게도 나는 슬픔 대신 민수와의 새로운 동행을 느꼈다.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동반자 관계. 그가 남긴 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앞으로의 길을 개척할 지혜와 도구였다. 형제들은 나를 순진한 과부라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 이틀 동안 나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민수가 남긴 영상을 연속으로 보며 그의 치밀한 준비와 멀리 내다보는 눈을 새삼 깨달았다. 그들은 반드시 갈라치기를 할 거야. 영상 속 민수의 경고는 현재 상황 그대로였다. 재우는 친근한 얼굴로 다가오고 재성은 법적으로 위협하고 재현은 침묵 속에서 관찰할 거야. 그리고 가장 쉬운 목표, 지연을 노릴 거다. 다른 영상에서는 군청 인맥을 통해 구한 문서를 보여주었다. 한성 리조트는 2단계 사업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다. 만약 우리가 그 사실을 먼저 안다는 걸 알게 되면 협상력은 3배가 된다.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지연을 따로 만나기로 했다. 형제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자리에서. 그녀는 15분 늦게 도착했다. 앉기도 전에 방어적인 태도가 눈에 보였다. 오래 못 있어요. 삼촌들이 오늘 투자자들을 만나러 데려가 주시거든요. 삼촌? 나는 낮게 되뇌었다. 고작 사흘 만에 이렇게 가까워졌니? 지연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엄마보다 훨씬 따뜻하고 환영해 주셨어요. 아빠의 가족을 왜 적처럼 대하는 거예요?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대학에서 좋아했던 이야기 수업 기억나니? 같은 사건도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던 거. 그게 지금 상황과 무슨 상관인데요? 너는 지금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 하지만 아빠의 이야기는 듣지 못했잖니. 아빠는 이제 없어요. 지연은 날카롭게 말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아직 치유되지 않은 고통이 스쳐갔다. 살아계실 때조차 우리에게 이 집을 숨겼으니까. 나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다. 아니, 아빠는 우리 둘 다를 위해 남긴 게 있어. 이게 뭐예요? 아빠가 영상을 남기셨어. 수백 개.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도. 여기 지연이가 필요할 때라고 표시된 파일이 있어. 지연의 손이 떨렸다. 아빠가 영상을 죽는 줄 아셨단 말이에요? 나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3년 전 뇌동맥류 진단을 받으셨지.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싫어서 말하지 않으셨던 거야. 말도 안 돼. 그러나 이미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태블릿을 그녀 앞에 밀어두었다. 떨리는 손끝으로 플레이 버튼을 누른 순간 화면 속 민수가 환한 얼굴로 나타났다. 안녕, 내 똑똑한 딸.
네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없는 거겠지. 너는 화가 났을 거야. 하지만 숨기고 싶었던 건 병보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이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삼촌들 얘기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야. 내가 대학에 있던 시절 그들이 내 상속분을 빼돌렸어. 내 이름을 도용해 서류를 꾸몄고 내가 폭로하려 하자 오히려 공범으로 몰겠다 협박했지. 그래서 집을 떠나 네 엄마를 만나 너를 키우며 새 삶을 산 거야. 하지만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지금도 탐욕 때문에 너를 이용하려 할 거다. 영상은 민수의 단호한 눈빛에서 멈췄다. 지연은 움직이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더니 마침내 속삭였다. 아빠는 우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단순히 병 때문이 아니었어. 네 삼촌들은 가족의 얼굴을 한 기회주의자일 뿐이다.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분노를 드러냈다. 그럼 지금까지 저한테 한 말은 다 거짓이었군요. 집이 수십억 가치라는 것 빼고는. 맞아. 하지만 그들은 골프장 계획, 이 땅의 진짜 가치를 말하지 않았지. 그제야 지연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럼 우릴 속이려던 거네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우리를 속이려던 거지. 지연은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계획은 뭐예요? 그 순간 나는 이 싸움에서 처음으로 진짜 확신을 느꼈다. 우선 오늘 밤 변호사와 만나기로 했어. 내 삼촌들이 끌어들인 가짜 가족 변호사가 아니라 민수가 직접 추천해 둔 사람 말이야. 그리고 내일은 한성 리조트 임원들과 약속이 있다. 왜요? 지연이 눈을 크게 떴다. 정보가 곧 힘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들이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이 땅이 개발색에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나는 민수의 전쟁실에서 가져온 서류를 보여주었다. 그 사람들은 단순한 과부와 철없는 딸을 상대한다고 생각하지. 이제 누가 진짜 상대인지 보여줄 차례야. 민수가 세상을 떠난 뒤 처음으로 지연은 소리내 웃었다. 아빠가 늘 말했잖아요. 엄마야말로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겉으로는 조용한 문학 교수지만 마음만 먹으면 누구보다 치밀하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고. 정말 그렇게 말했겠니? 내가 놀라 묻자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네, 항상요. 아빠가 했던 가장 큰 경고는 엄마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우린 카페를 나서며 전과 다른 결속을 느꼈다. 아이러니하게도 삼촌들의 술수는 오히려 우리 모녀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다. 그날 밤 지연과 함께 민수가 추천해둔 변호사를 만났다. 내 계획을 설명하는 동안 변호사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김은주 씨, 남편분 말씀대로군요. 전략적 사고가 탁월하시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남편은 늘 옳았어요. 내가 단순히 살아남는 것만이 아니라 이 고통을 넘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죠. 사흘 뒤 아침 10시 예상대로 형제들이 검은 SUV를 타고 청산제로 들어왔다. 그 뒤에는 낯선 은색 세단 한 대가 따라붙었다. 아마도 재무 컨설턴트일 것이다. 나는 서재 창가에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단정한 검은 정장을 다듬었다. 슬픔에 잠긴 과부가 아니라 민수가 알던 강력한 맞상대로 보이길 원했다. 왔네. 내가 말하자 네이비 원피스 차림의 지연이 나타났다. 손목에는 아빠의 소중한 시계가 반짝였다. 준비됐어? 그녀가 묻자 나는 손을 꼭 잡아주며 대답했다. 완벽해. 하지만 먼저 그들이 스스로 덫에 걸리게 해. 윤 씨가 나타나 말했다. 뒷문 쪽 사람들도 준비됐습니다. 식당에 세팅해 두었어요. 좋아. 딱 맞는 타이밍이네. 곧 현관 벨이 울렸고 윤 씨는 예의 바른 절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김은주 사모님과 지연 양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재훈이 앞장서고 법률 서류철을 든 재성이 뒤를 이었으며 말없이 따라오는 재현이 맨 뒤에 있었다. 그 뒤로는 값비싼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있었다. 은주 씨. 재훈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만남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은 저희 회사의 CFO 최 전무님입니다. 재산 가치를 논의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들의 의도가 뻔히 보였다. 전문가를 내세워 수치와 용어로 압박하려는 술책. 정말 친절하시군요. 나는 매끄럽게 받아치며 식당으로 안내했다. 긴 테이블 위에는 자료철과 물, 커피까지 모두 세팅돼 있었다. 나는 테이블 상석에 서서 손짓했다. 앉으시죠. 논의할 게 많을 테니까요. 형제들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았다. 시작하기 전에 나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다. 지난번 제안 잘 들었습니다. 정말 공부가 되더군요. 재훈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항복이라도 받은 듯한 표정. 생각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오늘은 초의 전무님의 전문 지식 덕분에 재산 분할에 가장 유리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군요. 분할! 나는 리모컨을 들어 버튼을 눌렀다. 순간 식당 끝 벽에서 스크린이 내려왔다. 형제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들은 이런 준비까지 있을 거라 예상 못한 것이다. 네, 분할 말입니다. 나는 다시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청산자의 전체 지도가 나타났다. 경계선, 지형도, 주변 개발 계획까지. 여기가 청산제 전 구역입니다. 25에이커 전체. 당신들이 제안서에서 언급한 10에이커가 전부가 아니죠. 재성의 손이 서류철 위에서 움찔거렸다. 서쪽 구역은 개발 불가 지역이라 뺐다고 하셨죠? 정말 배려심 깊으시네요. 나는 비꼬듯 웃으며 화면을 전환했다. 지도 위에 곧장 한성 리조트 2단계 계획이 더 씌워졌다. 비밀리에 추진되던 골프장 부지가 뚜렷하게 겹쳐졌다. 최 전무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보시다시피 2단계 개발 구역은 우리 땅 서쪽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할해서 제외해 드리겠다니 참 후하군요. 내 말에 재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단순한 추측일 뿐이요. 우리 투자분석팀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때 옆문이 열리며 새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그 계획은 추측이 아니라 이미 한성 리조트 이사회에서 확정된 사안입니다. 형제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을 때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 여러 명이 들어섰다. 앞에는 한성 리조트의 대표이사 그리고 내 변호사가 있었다. 이게 도대체 뭐여? 재훈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서며 소리쳤다. 이건요? 나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청산제의 진정한 가치와 미래에 대한 회의입니다. 민수가 남긴 모든 자료를 본 뒤 한성 리조트 대표님께서 직접 관심을 보이셨죠. 초청된 CFO 초의 전무의 얼굴이 굳어졌다. 분명 당신들이 이 땅을 독점적으로 협상할 권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내 변호사가 차분히 서류를 내밀었다. 법적으로 명백한 소유주는 김은주 사모님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이민 서류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탁! 재훈이 분노의 손바닥을 탁재 내리쳤다. 이 땅은 우리 박씨 집안이 수대째 지켜온 거요. 민수는 도덕적으로라도 책임이 있었어. 그 순간 지연이 물컵을 움켜쥔 손을 떨며 입을 열었다. 도덕적 책임? 아빠의 상속분을 빼돌리고 서류에 위조 서명을 하고 폭로하려던 아빠를 공범으로 몰겠다고 협박한 게 말하는 그 책임입니까? 형제들의 얼굴빛이 사라졌다. CFO 초의 전무가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물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준비해온 봉투들을 모두에게 나눠주었다. 민수가 직접 남긴 기록입니다. 수십 년간의 불법 행위, 세금 포탈, 횡령, 위조. 어떤 건 시효가 지났지만 세무당국에서 흥미를 가질 만한 것들도 있죠. 재성이 서류를 펼쳐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사적인 가정사입니다. 현재 논의와는 무관합니다. 아니요. 나는 의자에 앉으며 단호히 찰나 말했다. 이건 분명한 사기 행위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지금 CFO님을 속이고 협상을 왜곡하려 한 것도 그 연장선이죠. 순간 방 안이 고요해졌다.
민수가 남긴 증거는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다. 그들의 범죄, 조작, 탐욕까지. 뭘 원하는 거지, 은주? 재훈이 마침내 체면을 버리고 물었다. 원하는 건 단순해요. 나는 눈을 똑바로 마주쳤다. 청산제에서 손 떼고 내 소유권에 더 이상 시비 걸지 말고 무엇보다 내 딸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마. 그 대신 이 문서들은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을 거야. 최 전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형제들을 날카롭게 노려봤다. 제가 받은 정보는 불완전하고 거의 사기 수준이었군요. 앞으로는 김은주 사모님과 직접 협의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자리를 떠났다. 형제들의 표정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당신 뭘 모르는군. 서쪽 개발 비용은 천문학적이요. 물류만 해도. 그때 리조트 대표가 나섰다. 사실 저희는 이미 산악 지형에 적합한 신공법을 개발했습니다. 김 사모님, 귀하의 땅은 위험인 동시에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보석입니다. 저희는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형제들의 음모가 아닌 내가 주도하는 협상으로 완전히 뒤집혔다. 나는 맞은편 지영과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자랑스러움과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2시간 뒤 형제들은 패배한 얼굴로 법적 합의서에 서명하고 떠났다. 청산제는 더 이상 욕심 많은 친척들의 손에 휘둘리지 않았다. 민수가 원했던 대로 그가 사랑한 가족, 나와 지연에게 남겨진 유산으로 지켜졌다. 차들이 먼 길을 달려 사라진 뒤 윤 씨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박 선생님께서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사모님께서 그분이 믿었던 대로 형제들을 완전히 제압하셨으니까요. 나는 먼지 가라앉은 진입로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단지 첫 번째 전투일 뿐. 민수가 남긴 영상들, 앞으로 마주할 시험들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가 남긴 무기와 내가 찾은 힘으로 우리가 분명히 승리했다. 저녁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민수는 유난히 우리 얼굴을 오래 바라보곤 했다. 평범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기려는 집착 같은 것도 있었다. 그냥 중년의 감상주의인 줄 알았어요. 지연이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쩌면 맞아. 하지만 우리가 상상한 이유는 아니었지. 나는 따뜻한 유자차를 홀짝이며 대답했다. 민수는 늘 언젠가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 언젠가 가족 여행을 가자. 언젠가 사진을 배워보자. 언젠가 부엌을 새로 꾸미자.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미루지 않았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라지기 전에 남길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아직도 그가 시간과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했다. 그는 미래를 보지 못할 걸 알면서 남겨질 우리를 위해 유산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성 리조트와의 협상 자리에서 나는 의외의 조건을 내걸었다. 일시불 매각은 없습니다. 개발 제한, 환경 보존, 그리고 온실과 작업실은 반드시 원형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대표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김 사모님, 이런 조건은 업계에서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업계가 바뀌어야겠죠. 나는 민수의 조용한 자신감을 빌려 담담히 대답했다. 이 땅은 특별합니다. 돈만 보고 파헤칠 곳이 아니에요. 책임 있는 방법이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놀랍게도 대표는 미소를 지었다. 남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인은 돈보다 옳은 길을 택할 거라고요. 문학과 예술을 전공한 분답게.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민수는 이미 살아있을 때 내가 이 싸움을 이어받을 걸 알고 업계 사람들과 연결고리를 닦아두었던 것이다. 상속을 정리한 지 한 달 뒤 나는 민수가 마련해준 화실에 앉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을 가득 채우고 오랜만에 붓을 들어 올렸다. 주제는 온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가 세상 끝까지 찾아 헌 푸른 난초. 윤 씨에게 재배법을 배우며 나는 잊었다고 생각했던 손끝의 감각을 하나씩 되찾았다. 그때 지연이 노트북을 들고 문 앞에 나타났다. 엄마, 오늘 영상은 좀 달라요. 아빠가 엄마 혼자 보라고 제목까지 붙였어요. 은주가 다시 그림을 시작하는 날.
나는 놀라며 붓을 내려놓았다. 민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언젠가 내가 다시 이 길로 돌아올 걸. 화실에 홀로 앉아 영상을 켰다. 비어있는 방에서 민수가 앉아 있었다. 아직 미술 도구도 없던 공간, 창밖 햇살만 가득한 자리. 안녕, 내 사랑. 이걸 보고 있다면 네가 다시 그림을 시작했구나. 가족을 위해 접어두었던 그 열정을 되찾았다는 뜻이지. 나는 화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요즘 유산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 대부분 사람들은 자식, 재산, 성취를 유산이라 말하지.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유산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야. 그는 손짓으로 빈 방을 가리켰다. 아직 아무것도 없는 이 공간이 내 마음속에는 이미 내 작품들로 가득 차 있어. 네가 붓을 들어 세상에 내놓을 모든 색과 빛으로. 나는 옆에 이젤 위에 올려둔 난초 그림을 바라봤다. 민수가 상상했던 모습과 닮아 있었다. 집, 온실, 화실. 이건 진짜 유산이 아니야. 그저 도구일 뿐이지. 진짜 유산은 네가 스스로 만들어갈 가능성이야. 영상 속 민수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이 방 옆 벽장에 큰 캔버스를 준비해 두었어. 아직 비어 있지. 언젠가 네가 준비되면 이곳과 너의 마음을 담아 그려주길 바라. 나는 영상이 끝나고도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러다 충동처럼 벽장을 열었을 때 민수가 말한 그대로의 거대한 흰 캔버스가 있었다. 가을이 깊어가며 산은 금빛으로 물들었고 나는 수없이 스케치를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아침 온실에서 지연이 난초에 물을 주는 모습을 보다가 무언가 마음속에서 맞아떨어졌다. 내 그림이 서서히 형태를 드러냈다.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시간과 기억이 겹쳐진 한 폭의 이야기. 뒤에는 새롭게 태어난 청산재, 그 앞에는 과거의 폐가, 그리고 그 아래에는 오랜 세월을 견뎌온 땅의 흔적, 그 모든 층위를 잇는 두 인물, 한 여인과 젊은 여인, 똑같이 고집스러운 눈매와 닮은 옆모습. 화폭 속에 비친 건 바로 나와 지연, 그리고 민수가 남긴 또 하나의 유산이었다. 완성된 그림에는 두 인물이 서 있었다. 한 여인과 젊은 여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모습, 그리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놓칠 뻔할 또 하나의 인물. 푸른 난초를 두 손에 들고 두 사람에게 건네는 한 남자의 형상. 그림이 걸릴 자리를 준비해 둔 것일 벽에 작품을 걸자 윤 씨가 조심스레 고정해 주었다. 지연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한참을 바라보다 속삭였다. 엄마, 아빠죠. 그리고 우리. 그녀는 허공에 손가락으로 선을 그리며 말했다. 과거, 현재, 그리고 이 집의 미래. 맞아.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그게 바로 유산이지. 남겨진 게 아니라 이어지는 것. 그날 저녁 청산제의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민수는 이제 유령도 단순한 기억도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내 곁에 있는 동반자였다. 재산이나 안정을 넘어 내 삶을 새로써 내려갈 수 있는 틀을 남겨주었다. 리조트와의 합의는 평생의 안정을 보장했다. 이 집은 우리의 손길에 따라 계속 변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림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남기며 민수가 준비한 유산과 나만의 유산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몇 달 뒤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현관 벨이 울리자 윤 씨가 긴장된 얼굴로 말했다. 사모님, 재훈 씨가 혼자 와 있습니다. 몸이 순간 굳어졌다. 서류라도 들고 왔나요? 아니요. 그냥 몇 분만 시간을 내달라고 하네요. 예전 같지 않고 조금은 겸손해진 모습이에요. 거절할까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승리했다. 마루에서 보죠. 아내는 들이지 마세요. 재우는 전보다 훨씬 수척해 있었다. 눈과 주름은 깊어지고 표정은 낯설 만큼 겸허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주 씨. 무슨 일로 오셨죠? 합의는 이미 끝났을 텐데요. 그걸 다시 뒤집으려 온 건 아닙니다. 그는 잠시 마당을 둘러보다 고개를 떨궜다. 사과하려 왔습니다. 나는 팔짱을 끼고 서서 그의 말을 기다렸다. 지난 몇 달 동안 민수,
그리고 나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동생의 삶을 괴롭히고 이 집을 빼앗으려 했던 제 욕심을 후회합니다. 나는 눈빛에서 거짓을 찾으려 했지만 보인 건 지친 기색과 진심 같은 후회뿐이었다. 왜 지금에서야? 암입니다. 말기 판정이 났습니다. 앞으로 길어야 몇 달, 죽음을 앞두니 관점이 달라지더군요. 민수가 겪었던 병의 그림자가 겹쳐 떠올랐다. 안 됐네요. 동정을 바라러 온 건 아닙니다. 그는 작은 봉투를 꺼내 내게 내밀었다.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 찾았습니다. 은주 씨나 지연 양이 갖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이 있었다.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 세 소년이 서 있었다. 그중 가장 작은 아이, 화분에 담긴 난초를 꼭 끌어안고 있는 얼굴. 민수였다. 민수가 처음으로 키운 난초입니다. 재훈의 목소리는 죄책감에 잠겼다.